펴시고. 요 사회문화인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물이 좀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이 많이 나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범주화만 잘 하시면 돼요. 많이 나올수록 한 명을 깊게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나눠서 정돈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된 이래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인 자질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대.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 정치 지식,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가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시민 참여를 하긴 하는데 자질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것이 비로소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정리 조금만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시민 참여 지문을 할 건데, 이 시민 참여가 시간이 흘러서 참여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됐고, 이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시민들에게 자질이 필요한데, 그 자질이 뭐냐? 정치에 관한 지식, 그리고 민주주의, 밑에 쓸게요. 이것에 대한 신념, 이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관해 기본적 가정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 이제부터 사람 중요합니다. 루소, 미우. 루소부터 갈게요.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결정의 참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라는 것이 있고, 일반 의지의 정의 여기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가 없대. 남이 날 대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 모르면 오늘부터 알고 갑시다. 대의제가 뭐냐면, 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신분증도 나오고 생일이 지나고 이런 사람은 투표권이 있을 텐데, 곧 투표가 또 있죠. 선거가 있죠. 선거에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잖아.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하는 거지. 의원을 뽑아서. 그걸 이제 대의제라 그러는데, 이 대의제는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자유롭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특징이 있죠.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따라서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려면 대의제 하에서의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참여를 해서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지. 왜냐? 사람은 일반 의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참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시민 참여에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 루소는 참여 과정에서 책임있고 개별적인 사회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좋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별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공공과 사적 영역 사이에 갈등이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양에 공원을 하나 짓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곧 투표로 해서 뽑는 뭐 시의원, 구의원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시장이랑 모여서 결정하잖아. 우리가 직접 투표한 적이 없어. 근데 연경이는 공원보단 도서관을 원하고, 뭐 현우는 농구장을 원하고, 석빈이는 축구장을 원했다고 치자. 우리 모두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원이라고 뭉뚱그려져 버린 거지. 우린 선택하지 못했죠. 우리는 모두 일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루소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회가 좋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여할 때는
교육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책임이 있고 또 개별적인 사회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간 어떤 공공물이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이 왜 줄어드냐? 간단하게 말해봐봐. 우리 마당 화장실만 가도 완전 엉망진창 돼버리죠, 그냥.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음료수 뭐 사줄까 내가 항상 잠 올 때 오늘처럼 뭐 먹을 걸 제가 사다 드리잖아요? 음료수 사줄 때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해. 아이스티 사줄까? 아메리카노 사줄까? 둘 중에 고르라고 하잖아. 이게 빨리 골라서도 맞는데 그냥 고르라고 하잖아? 그러면 꼭 한두 명은 족버블티를 시켜요. 버블티를 시켜. 족불티를 시켜. 족불티를. 근데 족불티 먹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 개구리알 들어간 거. 먹고 나면 치워야 될 거 아니가. 그럼 변기에 놓고 내려야 되는데 자꾸 세면대에다 부어. 그러면 그 찌끄라지가 세면대에 낍니다. 그럼 그걸 누가 치우냐? 내가 치우겠지? 그래서 그 족불티가 날 너무 화나게 해. 근데 여러분 집이었다면 족불티 여러분 세면대 갖다 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게 뭐야?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의 차이가 있어. 근데 내가 투표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내가 아끼겠죠. 마치 내 집처럼. 그리고 내가 원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하양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겠지. 정리해보면 자 루소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루소 선생님은 시민들은 일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일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좋다? 직접 민주주의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일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게 뭐다? 대의제는 별로다. 안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육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될 거다? 공동체 의식과 공공 사적 영역의 갈등이 줄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 분은 밀 이렇게 되겠지. 우리 밀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 모든 시민은 이랬으니까 일단 전칭입니다.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하고 플러스 뭐까지 적어도 하나의 공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역시나 참여라는 워딩이 들어가네요. 참여해야 된다. 시민 참여가 유익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국민 주권에 참여를 해야 된다. 루소가 있는 이야기랑 비슷해 보이네요. 그죠? 모두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역접이 붙었습니다.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상적인 통치의 형태는 뭐가 돼? 오! 대의제가 된대. 그럼 보자마자 뭐야? 차이점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밀 선생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통치에 모두가 참여하면 좋다. 다시 말해서 국가 주권에 모두 참여하면 좋아.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규모가 큰 사회일 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왜 투표를 하는 겁니까? 왜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 우리가 실제로 다 투표하면 의견 합치하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규모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처럼 너무 큰 경우에는 뭐가 좋다? 대의제가 낫다. 대표자 뽑아서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것에 중요한 차이점이 눈에 보이네요. 오케이. 루소와 마찬가지로 이랬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하겠다는 거야? 공통점 이야기 한다는 거거든? 여기는 차이점, 여기는 공통점. 밀 역시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하면 아까 교육 기능이 좋다 그랬잖아. 여기에서도 뭐래? 교육 기능. 볼까? 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이며, 아까 자질을 써봤더라? 여기서. 오케이. 이런 거 눌러 읽어줘야 되고. 어느 정부는 1차적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해서 함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 보다 지방에서 더 크다. 그럼 이거 뭐야? 비교급이니까 체크해야 돼. 중앙보다 뭐가 커? 지방이 커. 중앙보다 지방이 큽니다. 왜 그런지 볼까?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지방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될 기회 역시 지방적 수준에서 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방적으로 좀 좁혀봅시다. 나라에 있는 어떤 큰 우리에게 주는 이런 혜택보다 우리에게 더 체감되는 것은 좀 좁혀서 경상북도 안에서 있는 거. 그것도 좀 더 좁히면 그중에 경산시, 더 좁히면 하양읍. 여러분에게 진짜 피부로 다가오는 어떤 지방적 수준의 큰 복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 거기에서 있는 것들은 대통령이 정할까? 아니겠지? 하양이 이번에 뽑는 이제 시의원, 뭐 구의원 이런 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지방적 수준에서 훨씬 그 효과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미는 지방적 수준에서 참여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만일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면 전국적 수준에서 보통 선거에 참여는 의미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중앙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와 밀의 관점은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해서 현대 사회의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 이제 다음 사람이 나와요. 페이트먼과 바버가 있습니다. 페이트먼은 먼저 나오네요. 옆에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옆에 위에다 좀 쓸게요. 페이트먼. 자, 페이트먼은 현대사회의 삶이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집단적인 불만, 소외감,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참여다라고 봤어. 그래서 참여를 주로 선거에서의 투표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랬으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사람에게 참여란 불만,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래요? 대의제 별로다. 그러면 이제 써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루소와는 공통점이고 밀과는 차이가 있죠. 오케이. 페이트먼에 따르면 대의제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참여는 선거에서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할 때만 의미 있는 건 필요가 없어. 응당 참여라는 것은 삶의 궤적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봤어. 페이트먼은 참여의 주체인 시민이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 참여가 체제의 안전성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 반론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또 이게 나오네요,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페이트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그 반박에 대한, 반론에 대한 반박이 다시 나오죠. 이거 이 말인 거야.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자 그러면 아까만 해도 얘는 도서관, 얘는 농구장, 얘는 축구장 만들고 싶은 게 다 다른데 그러다가 우리끼리 다투다가 체제가 붕괴돼 버린 거 아닐까요? 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모두가 참여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 어떤 교육적인 기능? 체제를 존속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이 또 자질이 나오죠.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페이트먼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의제는 별로야. 왜냐하면 참여라는 게 투표할 때만 있으면 안 되고 개인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한 사람이고, 중요한 거 이 교육적 기능,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똑같이 교육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체제를 존속하고 유지시키는 자질을 발전시키게 돼. 체제 유지, 존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질을 올려주기 때문에, 발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체제 안정성은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바버 가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사람이네요. 공차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민주주의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다라고 했고, 대의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의제는 상호간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뭐하고 있다? 제외하고 있고,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가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버 또한 대의제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대의제 별로다. 대의제는 약한 민주주의. 약한 민주주의라고 언급했다는 건 강한 민주주의도 있겠죠. 보면 강한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참여 민주주의 이꼴 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바버에 따르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지고, 또 요 말이 나오네요.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게 된대요. 한편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나 뭡니까? 바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어. 너무 개인들의 능력을 무한히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도서관, 뭐 농구장, 축구장을 주장하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똑똑하고 괜찮은 생각을 해서 말했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 생기는 실수가 더 뭐다? 적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모두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건 거야. 그래서 그는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자, 대의제는 약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강한 민주주의는 뭔데요? 참여하는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역시나 공통적으로 지금 교육 나왔고, 여기도 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뭘로 인해서 굳건해질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 아니, 반대죠. 참여 민주주의는 교육으로 인해서 강해진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명의 결정이 있고요. 평범한 다수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수할 확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한 명이 결정해가지고 실수하는 게 높으냐, 평범한 다수가 모여서 실수하는 게 높으냐로 따졌을 때 뭐가 실수할 확률이 더 많다? 한 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의 평범한 다수가 참여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뭐 하면 좋다? 이 과정에서 뭐 하면 좋다? 평범한 다수가 모여서 상호 협력.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적인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지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쭉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대의제라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적 기능을 각각 어떤 차이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전체적인 공통점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교육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구조화만 하면 되고 서두에 말했는 것처럼 범주만 잘 맞추면 되지 한 명 한 명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가 까다롭고 이런 지문은
사람이 오히려 적게 나올 때입니다.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읽기에는 더 편한 지문이 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고생하셨고 좀 쉬다가 연달아서 뒤에 나오는 10강 하게 될 건데 10강도 역시나 안 읽어봤으면 조금 읽고 들어오는 편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특정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사회학자, 짧게 보겠습니다. 터너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게 항상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욕구가 충족이 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상호작용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욕구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교류욕구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전부 다 하죠. 학교에서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나와서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맺고 사는데 그때마다 어떤 욕구가 있어. 그 욕구를 교류욕구라고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그 교류욕구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래요. 결국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이 교류욕구가 무엇이냐를 보는 거겠지. 자, 가봅시다. 교류욕구. 글씨 너무 무섭다. 미안. 똑같은 거 같네. 자, 교류욕구의 하위 욕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급 중에 최상급이 나오면 잘 봐야 됩니다. 자아를 이루려는 정체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거다. 자아 정체성 검증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야. 터너는 자아가 네 가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지? 밑에 이제 구성 잘 항목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욕구 이야기 중에서 여기에 하위, 그러니까 상위 갈래 하위 갈래 잘 봐야 된다 그랬고 상위 범주가 교류야. 교류욕구 밑에 있는 게 자아 정체성 검증이고 여기에서 이 자아를 이루는 구성을 밑에 이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번입니다. 핵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 근본적 개념과 감정이래요. 핵심 정체성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지 얘들아. 거의 모든은 뭐가 아닙니까? 전칭이 아닙니다. 대부분이라고 바꿔 읽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상황의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난대요. 두 번째,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민족, 계급 등의 범주적 단위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갖는 자신에 대한 감정과 개념. 세 번째, 집단적 정체성. 개인이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 등 집합적인 단위에 들어가거나 그 집합적 단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개념과 감정. 네 번째, 역할 정체성이고 회사에서 직책 같은 제도적 영역 안에 있는 집합적인 단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갖는 감정. 일단 정리부터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자아에 들어가는 범주 1, 제일 먼저 핵심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 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신을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이나 민족이나 계급 단위에 상대적으로 좀 크죠. 우리는 한민족에 들어가잖아, 그치? 혹은 우리가 뭐 인도 사람이면 인도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 계급에 들어가는 것. 다음 세 번째, 집단적인 정체성이 있고 집단적인 정체성은 내가 조직이나 집단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현우처럼 동성로파에 가입한다거나 혹은 뭐 착한 송시율처럼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다음 네 번째, 역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역할 정체성은 직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그 직책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 핵심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랬으니까 얘네 둘을 묶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상황. 그 정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도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있는 요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상태. 반면 이랬으니까 이제 차이점이 있네요. 집단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 밑에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특정 집단을 따르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쉽고 개인이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명료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특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반대로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생겨나는 것이고 핵심과 사회적인 것은 무의식적에 있는 거라면 이것은 본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명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나요? 하루 종일? 없었죠?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내가 무학고등학교에 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란 직책을 갖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지 뭐 나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나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명료화할 수 있어요. 이런 네 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역할 정체성이 일반적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때도 있대요.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대.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정체성. 이건 역할이죠. 우리 집에서의 직책이 내가 어머니인 거지. 그지? 내가 어머니다 라고 하는 역할 정체성이 여성이다. 여성은 그럼 어디 들어가는 거야? 사회적인 거겠죠. 사회적인 거. 사회적으로 난 여성이야. 이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의 요소. 요렇게 구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인간은 네 가지 정체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검증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편성하고 조율한대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었다. 이거죠. 사람은 결국 교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였어?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거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검증받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검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타인이 개인의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경험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정체성에 몰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분노, 공포, 당황, 수치, 죄의식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부정적 감정은 나의 자아 제시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돼서 개인한테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타인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행동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는 거지. 다만 이런 과정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나를 스스로 생각했는데 남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부정적 감정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항 대립으로 나눴을 때 수용이 남들에게 되었느냐 수용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수용이 됐을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요, 더 몰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또 수정하려고 합니다.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처럼 이거죠. 위에 두 가지 1번, 2번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일수록 강렬하대요. 그러니까 얘네일수록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지, 이 부정적 감정을. 그러니까 누군가 너한테 와서 넌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날 부정당하는 게. 자, 이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역할 정체성의 검증 실패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얘네만 더 크게 느껴지는 거나 아니라는 거죠. 얘네일 수도 있다. 인간은 정체성 검증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 전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방어 전략을 쓰는데, 기본적 방어 기제는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는데, 터너는 이런 방어 기제 중에서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찾는 귀인이 다시 뭐다?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찾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이 원인을 찾는, 그것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귀인이 사회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대요. 최상급이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 뭘 한다는 거지? 방어 전략을 사용해. 첫 번째가 감정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방어 기제가 또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귀인하는 거죠.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거. 인간은 자기 경험에 대해서 귀인하는데,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면한 상황 안의 타자의 긍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인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귀인은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만 하는 건가? 아니죠. 긍정적 감정도 귀인을 한다. 그래도 역시나 귀인을 하는데, 그 성향이 어떻게 된다? 구심적인 편향을 보인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때는 민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같은 보다 멀리 있는 타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원침적 편향이 일어난다 이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침적 편향. 이 말을 다시 좀 바꿔보면, 구심적인 건 가까이, 원인을 가까이서 찾고, 부정적인 원인은 멀리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부정적 감정은 사회적 범주 구성원에 대한 편견,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한 그 사회 구조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타자에 대한 몰입의 상실 같은 것을 만들어내요. 전부 다 부정적인 거네, 그지? 자아 정체성의 검증과 관련된 교류 욕구와 같은 힘이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랍니까? 편견, 또 소외, 몰입의 상실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정적 감정을 느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내 아주 가까이 있는 연경이 때문이야. 그럼 내가 그냥 연경이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 이유를 멀리서 찾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이 사회가 잘못돼서 내가 취직을 못하는 것이다. 사회가 썩었다. 사회를 왕따시켜야 되겠다. 사회로부터 나는 편견이 생겼고, 사회로부터 소외됐다고 느끼고, 난 그래서 그 사회 안에 들어가는 게 싫어. 몰입이 상실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지.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검증과 관련된 교류 욕구가 결국 교류 욕구에 의해서 나는 충족받고 싶었어. 욕구가 있어. 남들이 날 인정했으면 좋겠어. 근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부정적 감정 때문에 난 사회로부터 편견, 소외, 몰입, 상실을 얻게 돼. 그랬을 때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한편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표진에, 인간이 역할 정체성 또는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역할과 연계된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는 이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자, 구심적, 원심적 편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특정 유형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걸 느끼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그 상황이 속한 사회 구조에 귀인한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취직하고 돈 벌고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느끼니까 이 사회가 너무 좋은 것인 것 같아.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긍정적 감정의 귀인을 사회에서 찾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 구조가 자아 정체성 검증에서 나오는 긍정적 느낌의 근거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같은 좀 더 먼 대상들에 대한 개인적 몰입이 일어나는 거. 사회를 자꾸 좋다 생각하니까 사회의 몰입도 더 잘 되게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개인은 해당 구조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몰입을 강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덕분에 내가 자꾸 잘 살 수 있게 되니까 사회가 좋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느끼면 편견, 소외, 몰입 상실을 느낀다면 구심적 편향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뭐가 되죠? 사회에 몰입을 하게 된다. 오케이. 이번 주 사회문화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제 통합 같은 거 할 때 좀 길고 어려운 지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려면 꼭 공부를 좀 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늘 문학까지 쭉 하시나요?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아니에요? 문학 하고 가나?